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는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눈을 감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드라마 주인공이 스르륵 눈을 뜨는 것처럼 천천히 감았던 눈을 떴고 그런 제 눈에 보인 건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며 키득거리고 있던 낯선 아주머니였습니다. 여기는 어디고 저 사람은 누굴까? 라는 생각에 너무 오래 감겨 있어 위아래가 붙은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는 눈꺼풀을 억지로 치켜뜨면서 빤히 그 사람을 보고 있었지요. 시선이 느껴졌는지 무심히 저를 돌아본 그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놓칠 정도로 하들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어머 선생님! 아이고 여기 좀! 환자 눈 떴어요! 눈 떴어요! 그때부터 제 주변은 엄청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불빛이 번쩍거리는 기계들이 들어와 제 몸에 붙었고 삑삑 소리, 띠리릭 소리, 각종 소리가 난무한 기구들이 몸에 닿았다 떨어졌다 하며 온갖 수치들을 뽑아내더라고요. 알아듣지 못할 복잡한 용어들이 주문처럼 사방에서 들리는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다시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의 잠과는 달리 두어 시간 뒤에 다시 눈을 떴고 눈을 뜬 곳은 아까와는 다른 병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말았습니다. 살짝 곤란한 얼굴의 의사 선생님 한 분, 그리고 베테랑 간호사로 보이는 연배가 있는 분 하나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젊은 의사와 간호사들 몇 명이 저를 에워싼 채 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환자분, 혹시 여기 오게 된 사건이나 그날 일을 기억하시나요? 네? 그날 일이라니. 혹시, 성함과 나이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올해 45.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선생님, 제 이름이 뭐예요? 순간 엄청 당황스러운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고 허둥거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이름을 떠올리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병원으로 오게 됐는지도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병원에 입원한 게 벌써 8년이나 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지난 8년 전에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는 그 8년간 이 병원에 어떻게 있었던 건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저에게 뭐라도 기억을 할 수 있으면 해보라며 8년 전 제가 병원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물건들을 내주었습니다. 참, 그런데 그 물건들이라는 것도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들이더라고요. 이제는 요금을 안 내 끊긴 지 너무 오래되어 전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휴대폰, 그리고 단 2,000원 들어있는 지갑. 그나마 지갑 안에서 찾은 저의 주민등록증 때문에 저는 이름과 제가 살던 곳의 주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제가 갖고 있던 스스로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외의 일상적인 것들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마디로 기억이 없을 뿐이지 제가 인지가 비정상이거나 아니면 생활적인 본능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뭔가 복잡하게 뇌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망가져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했던 저한테는 그 모든 게 다 외계어 같은 말이었죠.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허망한 상황에서 망연자실하게 퇴원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당장 퇴원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언제까지 병원에서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서 더 기막혔던 건 저와 연락되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긴 시간 동안 병원비는 대체 누가 다 낸 거예요? 병원비는 익명의 사람이 계속 보내주고 계셨어요. 안 그래도 초반에 몇 년은 저희도 중환자실에서 따로 관리를 했지만 이후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환자분 상태가 의식이 없는 것 외에는 그다지 무리스러운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병동에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병원비가 매번 꼬박꼬박 들어오니 굳이 환자분을 병원에서 내보낼 이유는 없었죠? 그런데 사실 8년이나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환자분의 회복을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요.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도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병원비를 내는 방법이 후원 같은 개념으로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저희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저는 눈이 떠진 이후 제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도 모자라 대체 내 가족은 어디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병원에서는 저 같은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드물기는 해도 뭔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던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전 한 복지사 선생님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복지사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어쩐지 낯설지 않은 느낌에 혹시 저를 알지 않냐는 이상한 질문을 하고 말았어요. 당연히 복지사 선생님은 저를 처음 본다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셨지만 그 목소리나 생김새가 아주 낯설지 않아서 처음부터 아주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효종 씨는 45세의 기억이 머물러 있지만 사실은 53이에요. 세상은 지난 8년 동안 정말 빠르게 변했어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깨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화 주인공처럼 잠시 얼음이나 타임캡슐 안에 갇혔다가 탈출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그럴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너무 혼란스럽네요. 제가 왜 병원에 들어왔는지 그것만이라도 좀 기억이 나면 좋겠어요. 모든 거를 다 금방 기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선 차근차근 우리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적응할지부터 한번 고민하고 노력해봐요. 우선 제일 먼저 효종 씨가 해야 될 건 바뀐 세상을 익숙하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효종 씨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세상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직접 나가서 경험하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자기 일처럼 저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세상 친절한 복지사 선생님 덕에 한 발 한 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뒤늦게 찾은 가족의 당황스러움을 마주하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더라고요. 가족의 반응을 보고 제가 병원에 들어가기 전, 기억을 잃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너무나 슬픈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각각 4년 전, 5년 전에 돌아가셨고 남아있는 건 누나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연락이 닿은 누나는 자기 동생은 죽었는데
어디서 동생을 사칭하냐며 저를 사기꾼 취급을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누나가 저를 떨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는 둔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동생을 잃었다는 슬픔에 누나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려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진했던 거죠. 그래서 극구 주소까지 알아내 누나를 찾아갔지 뭡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정작 눈앞에 나타난 저를 보고 누나는 이제와 나타나 뭘 어쩌자는 거냐며 그냥 지금처럼 없는 듯이 살라고 저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8년 만에 정신을 잃었던 동생이 찾아왔는데 그런 동생에게 할 법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동행했던 복지사가 당황해서 이게 뭐하는 행동이시냐며 일단 동생분을 좀 받아들이고 얘기라도 나눠보시라고 했지만 누나의 마지막 한마디는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인생에서 사라진 게 그래 네가 한 가장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왜 다시 내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야? 당장 꺼져. 나는 너 같은 동생 처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서러움도 몰려왔지만 제 지난 세월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가 저를 저렇게 펄펄 뛰며 다시는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저는 못되게 살았던 걸까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누나에게 버림받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옆에 있던 사회복지사가 무언가를 말을 할 듯 말 듯 계속 망설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얘기하세요. 그러게 왜 말릴 때 말 안 들었냐고 그 말 하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아니에요. 저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게 꼭 누군가가 잘못하고 잘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느끼는 놀라움, 당황스러움을 저렇게 공격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그게 기존의 사이가 좋거나 긍정적인 관계였을 때는 서로가 조금 받아들이는 과정이 유연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너무 크게 상처받지는 마세요. 결국에는 존재를 받아들이고 반가워하실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누나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극구 말리셨어요? 혹시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가능성이 있는 걸 짐작했을 뿐이에요. 복지사는 살짝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제가 누나의 존재를 알고 누나를 만나러 간다고 했을 때 저한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제가 좀 더 많은 기억을 찾으면 그때 찾아가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어떻게 하든 저를 알고 제가 아는 가족들을 만나서 제가 살던 그 일상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달이 난 거죠. 누나한테 그렇게 한바탕 못된 소리를 듣고 나오는 길이다 보니 혹시 이 사회복지사가 뭔가를 알고 나를 말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으니 오히려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겪는 일이라는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은 저도 미처 몰랐죠. 그렇게 냉정하게 저를 떨어낸 누나는 이후에는 연락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번 전화를 하자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듯 아예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몹시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온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누워있다 일어난 저에게 세상의 변화는 어마무지한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일반 피처폰을 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홍채인식과 지문인식이 되고 접혔다가 펴지는 휴대전화를 눈앞에 마주한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집도 일일이 전화해서 배달 주문을 하던 제가 이제는 배달 주문은 앱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걸 안 순간 저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 나이가 어리기라도 하면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누워있는 동안 세상만 변한 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50대 후반 중늙은이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정말 순식간에 세상 제일 가는 바보 천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지도 조금씩 꺾여갔고 이럴 바에야 뭐하러 8년이나 병원에서 버티겠나. 내 병원비 낸 사람 찾아가서 원망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짜증을 아주 못되게도 저는 그 사회복지사 선생님한테 내고 말았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정신을 차리지 말 걸 그랬어. 아무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가족조차 나한테 마음 돌린 마당에 뭐하러 살겠어요? 나 정말 인간 쓰레기 못된 사람이었나 봐요. 삶에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못된 말이에요.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요. 그리고 아직 기억을 못 찾아서 그렇지 그 누구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었을 줄 어떻게 알아요? 가족조차 환영하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누구한테 소중한 사람일 수 있겠었겠어요? 저는 쓰레기예요.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고맙지도 않네요. 네. 어차피 이번 주에 태어날 거니까 그 사람들 더 이상 돈 낭비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한 번도 저한테 화를 내지 않았던 그 복지사 선생님이 저한테 버럭 성을 내더라고요.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을 낼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고맙거나 고맙지 않거나 그런 감정은 뭐 얼마든지 본인이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 수많은 사람들 의사, 간호사, 그리고 비용을 낸 사람이 당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썼던 세월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왜 헛된 바보 같은 짓으로 만들어요? 그건 정말 예의 없는 짓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쿵 하고 큰 돌덩이가 하나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단순히 누군가의 후원으로 돈을 내줘서 그 병원에 머물러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비록 대부분의 시간을 핸드폰 보면서 보낸 것 같긴 하지만 저를 계속 옆에서 지켜봐줬던 간병인 선생님도 있었고 수시로 와서 맥박이며 혈압, 호흡을 체크해줬던 간호사 선생님과 적절하게 약을 쓰고 돌봐주면서 저를 치료해줬던 선생님도 있고요. 그 모든 세월들을 제가 완벽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현재를 잘 알고 자기 일처럼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고 했었던 제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미안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해왔던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을 완전히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얘기잖아요. 사실 좀 뜨끔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실은 저 살아나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내 맘대로 쉽지 않아서 그래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자, 이제 내 차례야. 너도 한번 겪어봐.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뜬금없는 얘기에 제가 놀라서 멍하게 사회복지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그러니까 왜 나를 구하려고 그런 짓을 했어요? 왜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내가 얼마나 깨어나길 기다렸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고 났던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그녀가 들려준 얘기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자 뭔가 막혔던 물꼬를 튼 것처럼 저도 조금씩 옛 기억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희 누나가 저를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미워했던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못된 동생이었거든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오냐오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많은 것을 뺏기고 산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말하면 누나도 그다지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한테 희생하거나 저를 참아주는 누나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왜 쟤만 예뻐하냐고 달려들어 물어뜯는 누나였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남매 사이에 골은 깊어졌고, 누나로서는 제가 세상 다시 없는 꼴 보기 싫은 동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도 잘한 건 없습니다. 누나가 그렇게 저를 미워하면 어떻게든 누나 마음을 좀 돌려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누나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나 했어야 했는데 부모님 믿고 하나무인으로 군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누나한테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내 거다. 누나한테는 한 푼도 안 갈 거다. 이런 말이나 찍찍 해댔으니 누나로서는 제가 얼마나 밉고 또 미웠겠어요. 그런 제가 제대로 된 직업도 없이 슬렁슬렁 부모님 등골이나 빼면서 사는 것도 아마 누나로서는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제야 제 꿈이 뭐였는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아니, 삶의 핑계가 만화가였죠. 그냥 빈둥거리는 시간에 대한 핑계를 꿈이라고 했을 뿐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리거나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만화가라고 꿈을 얘기하면 언젠가 만화가로 데뷔하는 그날까지 빈둥빈둥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대충 갖다가 붙인 꿈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한테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부모님은 제가 만화가로 빛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저를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하겠다며 많은 것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없는 살림이지만 제가 살 집도 마련해 주시고 저 기죽으면 안 된다고 만화 그리는 도구도 아주 좋은 것으로 잘 준비를 해 주셨어요. 하지만 뭐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10수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이만 든 저는 부모님의 걱정 근심을 귓등으로 무시한 채 그냥 캥거루족 같은 백수 검달로 살아갔던 겁니다. 당연히 누나와는 더욱더 사이가 안 좋아졌고 부모님도 서서히 잔소리를 하실 끝쯤 아마 못되게도 부모님에게 한 소리 듣고 뛰쳐나와 가출을 했던 모양입니다. 나이 50 다 된 아들이 가출을 하니 부모님으로서도 얼마나 황망하고 기가 막히셨겠어요. 어디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며 이놈 언제 돌아오나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그때
사건이 터진 거였습니다. 혼자서 부모님 원망하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술이나 퍼먹던 제가 한 여자가 세상 져버리겠다고 저수지에 걸어 들어간 걸 발견한 거였습니다. 저도 약간 술김에 그러면 안 된다고 버럭 소리를 지르며 그 여자를 구한 모양이었어요. 문제는 그 여자는 구하고 저는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였죠. 그 여자가 바로 저를 계속 옆에서 돌봐줬던 사회복지사였던 겁니다. 당시 그녀는 결혼 약속을 한 남자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나서 이별 통보를 한 것을 듣고 그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자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 고시 사수생이었어요. 4년간 제가 집이면 먹을 거 하다못해 고시 학원 비용까지 모두 냈거든요. 간신히 고시 합격하고 나서 이제야 조금 함께할 미래를 도모해 볼 수 있으려나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차갑고 쌀쌀 맞아지는 거예요. 사실 주변에서 많이 듣기는 했어요. 고시 뒷바라지 같은 거 하면 어느 날 마음 변해서 방황하는 남자도 있다고. 이 남자만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은 내가 바보였죠. 그리고 그 남자가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이 나서 둘이 같이 뒹굴고 있는 모습을 나한테 들킬 줄은 더더욱 몰랐고요. 그것도 내가 얻어준 자취방에서 내가 사준 잠옷을 입고 내가 사서 깔아놓은 이불이 내가 고른 침대에서 말이에요. 그걸 보고 눈이 돌았어요. 그래서 난리를 치면서 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졌는데 그 집어던진 물건이 내 친구 얼굴에 맞아서 깨졌고 그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그 파편이 튀어서 그 남자 다리에 피를 냈고요. 그런데 그걸로 저를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상해, 무담침입 이런 말을 붙여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졸지에 전 남자친구 찾아가서 행패 부린 이상한 여자가 됐어요. 사실은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진짜 남자친구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저수지를 갔어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곱게 코팅까지 해서 가슴에 품고 있었거든요. 내가 만약 여기서 죽으면 내가 죽은 건 다 너희 탓이야 라는 걸 정말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당신이 나타나서 날 구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신을 잃은 건 당신이었죠. 갑자기 뭔가 정신이 확 들었어요. 안 되겠다. 이 사람을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사람 깨어나게 한 후에 그때 저수지에서 나 살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는 해야겠다. 그게 제 8년간의 목표였어요. 그렇게 나를 지켜보고 병원비를 냈다고요? 고작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뒤늦었지만 알게 되었거든요. 생명의 무게란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했던 그 어리석은 행동, 당신이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담담하게 얘기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씩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한 여자가 대성통곡을 하다 갑자기 휘적휘적 물가로 뛰어드는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술김에 그러시면 안 돼요 라는 말과 함께 저수지로 뛰어들었고 그게 제 기억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6살 아래였고 저를 위해 그동안 온갖 일을 다하며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제 여자친구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님께도 엄청 효도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부모님께 불효했다는 생각에 마음 아파하는 걸 알아챘는지 저한테 멋쩍어하며 말해줬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여자친구인 줄 알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 돌아가셔도 끝까지 자기 아들을 챙겨줄 사람이 있다는 거에 엄청 안심하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부모님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다 돌아가시지 않았거든요. 부모님 임종도 누님 대신 제가 지켰고 부모님 어디 납골당에 계시는지도 제가 알아요. 조금 더 괜찮아지면 그때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못된 누나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조차 치르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대부분의 병원비를 부모님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 복지사에게 위탁을 하셨더라고요. 하긴 그 돈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사람 혼자만의 능력으로 저를 케어할 수 있었겠어요. 부모님이 제가 깨어날 때까지 잘 돌봐달라며 이 사람에게 부탁해놓고 간 덕을 제가 본 셈이죠. 뒤늦게 저한테 모든 돈을 다 퍼부었다는 걸 알게 된 누나가 아예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부모님 장례조차 참여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거는 뭐 그거대로 누나가 원망스러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건 차츰 제가 풀어낼 일이고 저는 현재로서 저한테 최선을 다해온 이 사람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8년을 지켜주고 보살펴준다는 게 어디 쉬운가요? 저는 이제부턴 내가 하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그렇게 살면서 평생 갚아 나가라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염치 없지만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는 얘기를 건넸습니다. 저기 8년을 돌본 거면 그냥 고마운 마음만은 아닐 거라고 내가 착각해도 되는 거죠? 나한테 기회를 좀 줄래요? 내가 혹시 남자친구 비슷한 걸로 옆에 있어도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어차피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는 제가 여자친구라고 얘기했다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거짓말 할 순 없죠. 새침하게 대답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잠에서 깨어난 후 처음으로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연습을 하는 중입니다. 돈도 열심히 벌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누나한테 용돈도 주고 그녀와 함께 살아갈 방법도 고민해 봐야죠. 저 지난 8년이 아깝지 않습니다. 아마 지난 8년간의 깊은 잠이 없었으면 저는 이 여자도 못 만났을 거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서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세상 모든 일은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다더니 저한테는 8년간의 그 지독하고 무서웠던 기간이 앞으로의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는 데 있어 큰 디딤돌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제 곁을 지켜주었던 천사 같은 그녀와 함께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